이제 그만 나가세요. 뭐라고? 저도 이제 지쳤어요. 그날 밤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소중한 것을 잃어본 적 있다면 끝까지 들어보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놀라운 반전까지 모든 이유를 알게 될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비밀사연 통신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용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자, 그럼 잠시만 눈을 감고 귀 기울여 주세요. 결혼 20년 저희 집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한 규칙이었어요. 5시 50분이면 밥상을 차리고 5시 58분엔 국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밥상 차리는 게 당연하지. 저는 소파 끝자리에 앉아 뜨거운 국그릇을 건넸어요. 시어머니는 가장 편한 안방 소파 정중앙에 자리 잡고 남편은 그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저에겐 언제나 구석진 끝자리가 남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8시.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 TV를 틀고 저는 작은 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작은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그곳이 제 공간이었어요. 2평도 안 되는 공간에 제 2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방이 제일 크니까 당연하지 않나? 남편의 말이 자연스럽게 들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그 당연함이 목에 걸렸어요. 매일 반복되는 6시의 의무감, 끝자리의 서러움이 체중계 숫자처럼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요리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았어요. 짠맛, 단맛, 심지어 그릇 놓는 위치까지 세세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전 미용실에 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집안일에 지장이 없을 때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온수 사용량까지 제한되던 겨울, 찬물로 설거지를 하며 손끝이 갈라졌을 때도 참았어요. 난방비 아낀다며 제 방은 항상 제일 추웠습니다. 독감이 왔어요. 체온계가 38.2도를 가리켰지만 저녁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으로 부엌에 서 있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오늘 국이 왜 이렇게 싱거? 열로 미각이 둔해져서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나 봅니다. 다시 소금을 넣고 젓가락으로 간을 보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국 한 그릇 떠서 맛을 보려는데 속이 메스꺼워서 그만 토해버렸습니다. 요양원 갔으면 이런 음식도 못 먹을 텐데. 시어머니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그때는 그냥 투덜거리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야 그게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식사 후 열이 39도까지 올랐어요. 남편에게 말했지만 감기약 먹고 자면 나을 거야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끙끙 앓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 6시엔 다시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해야 했어요. 아픈 건 핑계가 될 수 없어. 집안일은 누가 해? 냉장고 문 손잡이에 기댄 채 달걀을 깨는데 노른자가 팬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열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저녁에 남편이 회식이 있다며 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은 집에서 40도가 넘는 열에 시달리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20년간 한 번도 괜찮냐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화장실에 가다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요양원은 정말 싫어. 그런 곳에서 늙어 죽기는. 그럼 어쩔 거야, 엄마? 며느리 있잖아.
며느리가 돌보면 되지.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그냥 요양원 알아봐요. 미친 소리 하지 마. 누가 집안일 해? 도움이 있으면 되잖아요. 도우미비가 얼마나 비싼데. 며느리 있는 게 제일 경제적이야. 게다가 애 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 자유롭게 살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지. 저는 문틈에 기댄 채 숨을 죽였어요. 애라니. 저희는 아이가 없는데? 그런데 엄마, 제 친구 얘기인데 시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결국 이혼한 경우도 있대요. 그래?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 며느리가 딴 생각 못하게. 걱정 마세요. 제 와이프는 그런 용기도 없을걸요. 경제적? 자유? 그리고 용기가 없다? 20년간 제가 가족이라고 여겼던 이들에게 저는 그저 경제적 선택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무료 가사 도우미, 무료 간병인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용기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다 그런 거야.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각오하고 와야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발걸음을 돌렸는데 바닥에 마루가 끼익 소리를 냈어요. 그 순간 안방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앱을 켰어요. 전세자금 27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제 적금 통장 잔고로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계약금 50만 원에 잔금이 15일 후네요. 부동산 중개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15일. 충분했습니다. 그 집은 저희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 지하 반층이지만 햇빛이 들고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어요. 6평짜리 작은 방이지만 소파 끝자리가 아닌 제 자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살펴봤어요. 20년 동안 모은 것이 고작 캐리어 2개 분량이었습니다. 결혼반지, 결혼사진, 신혼여행 기념품들. 모든 게 남편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정작 제 개인적인 물건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하면서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전액 해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새 출발을 위해서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뭔가 확실해졌습니다. 15일 후면 된다. 15일만 더. 스마트폰 메모장에 D-15라고 적었습니다. 매일 하나씩 줄어드는 숫자를 보며 버틸 생각이었어요. 그 15일 동안 저는 연기를 했어요. 평소와 똑같이 6시 저녁을 차리고 똑같이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하루하루 세고 있었어요. D-14, D-13, D-12.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6시 저녁 식사와 끝자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D-데이 아침. 이사짐센터와 통화를 마치고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말했지만 대답 대신 신문만 바스락거렸어요. 20년간 수없이 반복된 무관심의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20년의 흔적을 캐리어에 담는 일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직원 한 분이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20년 살았는데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6시 정각.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건 캐리어 2개가 현관에 놓여 있다는 것 뿐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TV를 보며 저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은? 시어머니가 부엌을 힐끗 보며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안 했어요. 뭐? 이제 그만 나가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TV 볼륨을 줄이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작스럽지 않아요. 20년 동안 생각해 봤으니까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정말로 나간다는 거야? 네, 그럼 우리는 어떡하고?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너는 어떻게 살 거야? 가 아니라 우리는 어떡하고? 그들이 걱정하는 건 제 아니가 아니었습니다. 새집 첫날 밤은 고요했어요. 옆방 TV 소리도 6시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 고요함이 어색했어요. 20년간 누군가의 생활 패턴에 맞춰 살다 보니 제 리듬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났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원하는 시간에 눈이 떠진다는 게 이렇게 신기한 일인 줄 몰랐어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지하 반층이라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지만 그 발걸음들이 자유로워 보였어요.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즈음부터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습관적으로 시계를 보니 12시.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 점심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빈 공간에 혼자 앉아 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오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잘 지내고 있어요. 집에 돌아와. 엄마도 많이 속상해 하시고. 속상하다. 저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불편을 호소하는 말이었어요. 20년간 들어온 그 톤 그대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첫 번째 하루였어요. 저녁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20년 만에 제 취향대로 간을 맞춰 먹는 라면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새로운 루틴이 생겼습니다. 아침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엔 온라인 강의를 들었어요. 컴퓨터 활용 자격증 준비였습니다. 6시는 더 이상 의무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샐러드로, 어떤 날은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제 취향대로 제 시간에 맞춰서요. 그런데 가끔은 6시가 되면 습관적으로 부엌을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어요. 카페 사장님이 물었어요. 결혼은 안 하셨어요? 했다가 나왔어요. 아, 이혼. 아니에요. 그냥 나왔어요. 사장님은 더 묻지 않았어요. 요즘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였을까요? 한편으론 걱정도 됐어요. 제가 정말 잘한 선택인지, 이대로 계속 혼자 살 수 있을지. 특히 아픈 날엔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가 기억났습니다. 집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어. 도우미도 구했고. 결국 그들도 변화에 적응했나 봅니다. 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었어요. 그렇다면 지난 20년간 저의 희생은 정말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카페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지났을 즈음 첫 번째 위기가 왔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응급실에 갈 정도로 심했습니다. 담낭염이었어요. 보호자분이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호자? 제겐 보호자가 없었어요. 혼자 왔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시는 게 결국 카페 사장님께 연락드렸어요. 급한 대로 보호자 역할을 부탁드렸습니다. 다행히 수술까지는 필요 없었지만 일주일간 입원해야 했어요. 퇴원 후 집에 돌아오니 문득 예전 집이 그리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는 있었잖아요. 설령 그들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소한 제가 쓰러지면 알아는 줄 테니까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 정말로 이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인지 확인도 안 하고 문을 열었는데
뜻밖의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되겠니? 20년 동안 저에게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물어본 적이 없으셨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작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어. 어떻게, 카페 사장이 우리 집에 전화했더라고. 보호자 연락처 찾다가 아, 그랬구나. 제가 이력서에 비상연락처로 예전 집 번호를 적어뒀었어요. 많이 아팠니? 처음 들어보는 걱정의 말투였어요. 20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톤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나았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사실 나도 요양원 가기 싫어서 그랬어. 예, 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 혼자 있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시어머니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너 나간 후에 알았어. 내가 얼마나 너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화가 났지. 20년 동안 키워줬는데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혼자 지내보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싶어.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요양원 얘기도 그냥 허세였어. 정말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아서 너를 붙잡고 싶어서 했던 말이야. 어머님, 아들한테도 혼났어. 엄마가 너무 심했다고. 사실 그 애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너 없으니까. 시어머니는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봉투 하나였습니다. 이거 내 몫이야. 이게 뭐예요? 집 팔면서 나온 돈 중에서 내 몫 계산해 봤어. 봉투 안에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잔액을 확인해 보니 1,200만 원이었습니다. 20년간 내가 해준 일들. 가사도우미 시급으로 계산해 봤어. 물론 이것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 일을 당연하게만 여기신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계산을 해두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20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과였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됐어요. 며느리와 어머니가 아니라 두 여성으로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정말 안 가세요? 갈 생각 있어. 그런데 좋은 곳으로 가려고 알아보고 있어.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적이셨어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만 의존할 생각은 없으셨습니다.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20년 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의 원망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과도 관계가 달라졌어요.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별거 상태가 됐습니다. 부부가 아닌 친구 같은 관계로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찾아오신 후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좋은 요양원을 찾아 입소하셨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오히려 더 활기차 보이셨습니다. 여기가 훨씬 좋아. 친구들도 생겼고. 일주일에 한 번 면회를 갔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혼자서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남편은 원룸으로 이사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나름 적응한 것 같았습니다.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예전처럼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편한 친구 사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혼자 사니까 너의 소중함을 알겠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활도 안정됐어요. 카페 일 외에 컴퓨터 자격증을 따서 작은 사무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면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창문이 큰 2층 원룸이었습니다. 그 통장에 1200만 원은 그대로 적금으로 넣어뒀어요.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를 위해서요. 새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나 재혼할 것 같아. 네. 요양원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했어요.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성격도 좋고 유머도 있으셔서 함께 있으면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뭔 재혼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75세의 재혼.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축하드려요, 어머님. 고마워. 그런데 결혼식에 와줄 수 있겠니?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새 신랑분도 참 좋은 분이셨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 결혼식 후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도 저도요. 그 순간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 재혼식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났어요. 신랑 측 조카분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역시 이혼 후 혼자 살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정이에요. 안녕하세요. 민정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도 결혼 생활 중에 자신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셔서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이게 더 편해요. 저도 그래요. 그 후로 민정 씨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카페에서 수다를 떨거나 때로는 각자 집에 초대해서 밥을 해 먹기도 했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우리 함께 살까요? 민정 씨가 제안했어요. 룸메이트로요? 네. 혼자 살기엔 외롭고, 그렇다고 연애나 재혼은 부담스럽고, 좋은 친구와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정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됐어요. 투룸 아파트를 얻어서 각자 방을 쓰고 거실과 부엌은 함께 사용했습니다. 생활비도 반반씩 내고 집안일도 돌아가면서 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서로를 배려한다는 점이었습니다. 20년간 일방적으로 배려만 해왔던 제게는 상호 배려라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치킨 시킬까요? 좋아요. 이런 간단한 대화가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고 각자의 일정을 배려하면서도 함께 있을 때는 진심으로 즐거웠어요. 예전엔 6시가 의무였는데 이제는 6시가 기다려져요. 왜요? 함께 저녁 먹는 시간이니까요. 같은 6시였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재혼 후 더욱 건강해지셨고 남편도 자신만의 삶에 만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셋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때 네가 나간 게 잘한 일이었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 모두 불행했을 거야. 정말 그랬어요. 제가 끝까지 참고 살았다면 저는 물론이고 그들도 진정한 변화를 겪을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카페 일은 그만두고 이제 정규직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제가 벌어서 제가 쓰는 돈이라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그날 밤을 떠올려요. 시어머니가 잠든 사이 이삿짐을 쌌던 그 밤. 그때의 두려움과 설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제가
결국은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 신기해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려요. 시어머니가 잠든 사이 조용히 이삿짐을 쌌던 그 밤. 그때는 단순히 도망치는 기분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건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캐리어 2개에 담긴 20년의 삶이 초라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캐리어 안에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들어 있었어요. 바로 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간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그날 밤 다시 찾은 거였어요. 후회 안 해요? 아직도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전혀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요즘은 6시가 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누군가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같은 시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됐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줘서 우리 모두 행복해졌어.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이라는 시간, 정말 긴 시간이죠. 그런데 그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마음껏 표현해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워가며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사랑의 온도를 전하는 비밀사연 통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